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비와 가정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교육 상당히 올드한 주제죠. 오래된 주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오래된 관습을 전통문화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전통문화에는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공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불변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아주 올드한 주제인 가정교육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공자에게 백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부자관계이면서 스승과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의 다른 제자들은 늘 궁금해했죠. 혹시 백어가 스승님으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제자 가운데 진앙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대는 스승님으로부터 혹시 특별한 가르침을 받는지요? 라고. 그러자 백어가 이런 대답을 하죠. 어느 날 내가 뜰을 바삐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거기 서 계셔서 시를 배웠냐고 물으셔서 아직 배우지 못했다고 하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가 없다 라고 하셔서 물러나서 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았어 뜰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예를 배웠느냐고 물으셔서 아직 배우지 못했다고 하니 예를 익히지 않으면 처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물러나서 예를 배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러자 백어 대답을 듣고 진앙이 무릎을 치면서 기쁘도다. 나는 오늘 한 가지를 물었어. 세 가지를 알았네 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군자에게 있어서 시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 두 번째는 예를 익히지 않으면 처신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논어 계시편에 실려 있습니다. 이 정운이라는 말이 있죠. 가훈의 별칭이죠. 이 뜰정자 써서 뜰에서 가르침을 구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공자의 이 일라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맹자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맹자 제자 중에는 공손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공손추가 늘 공자의 일화를 듣고 궁금해하다가 어느 날 스승에게 질문을 하죠. 어찌해서 군자는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자 맹자는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아버지는 늘 올바르게 되라고 가르치는데 아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저절로 노여움이 일게 된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이 서로 멀어진다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을 서로 바꿔서 가르쳤다네 라는 답을 줍니다. 이 역자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꿀 역 아들자. 아들을 서로 바꿔서 교지 가르친다. 이 말 역시 맹자의 이 일화에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혈육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일부 학자들은 권력 계승적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부계 사회의 대부분의 권력과 지위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자연히 자신의 후계자인 아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그러한 아버지의 기대가 아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가족 공동체 내에서 비교적 원만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조부모와 손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최근에 생겨난 말이기는 하지만은 조부모가 손자를 훈육하는 것을 격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조부모와 손자는 중국 고대 사회에서부터 아주 각별한 관계로 인식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기가 통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일종의 코드가 통하는 사이죠. 그것을 동기감흥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상의 바탕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습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좌측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전통적 방식에 따라서 조상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여기 신주나 지방을 모셔두죠. 이것을 의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실제 이 명칭도 교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국 고대 사회에서 신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시동이라고 해서 이 제사를 받는 망자의 손자 가운데 7살 전후에 아이를 앉혀두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혹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 학렬 가운데 친족에서 적합한 아이를 골라서 앉혀뒀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서로 혈기가 통하는 손자를 앉혀둠으로써 망자가 음식을 드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례 절차 가운데 부제라는 걸 소개해 드립니다. 이 우측편 사진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학봉 김성일 선생의 종가의 자료입니다. 당시 종손이 돌아가시고 부제를 지내는 강경인데요. 이쪽 그 제사상에 당시 돌아가신 종손의 신주를 모시고 이쪽에는 조부모의 신주를 모셔옵니다. 이 부제라는 의례는 말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망자를 저승으로 무사히 안착시키는 의미를 가진 의례입니다. 그런데 그때 망자를 누가 안내하느냐? 바로 혈기가 서로 통하는 조부모가 마중을 나서 안내를 한다. 그래서 부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죽은 손자의 신주와 할아버지의 신주를 함께 모셔두고 지낸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조부모가 손자를 훈육할 때 이 갖게 되는 장점이 세 가지로 지적됩니다. 한 가지는 이 아버지와 달리 조부모는 손자에게 권력과 지위를 직접 물려주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자에게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배제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조부모들은 말이죠. 연령적으로 봤을 때 삶의 경륜이 켜켜이 쌓여 있어 깊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바라다 볼 때도 결코 다급해하지 않고 간망하거나 간조적 자세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 욕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자를 훈육할 때도 다급한 마음에 엄격한 질책이나 꾸지람을 하지 않고 좀 더 너그럽게 푸근하게 정서적으로 훈육을 한다. 근데 이거는 결국 어린 손자의 정서 함양 증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는 이 삶의 경륜이 깊으니까 이 자녀 양육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이와 관련된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라는 이야기가 한비자 설림편에 실려 있습니다. 이 중국 제나라의 임금 황공이 말이죠. 어느 날 신하 관중과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고죽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를 정벌하러 나섭니다. 출발할 때는 봄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시간이 걸려서 돌아올 때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발할 때와 달리 주변 환경도 달라지고 또 눈도 쌓이고 해서 결국에는 도중에 길을 잃게 되죠. 이때 신하 관중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늙은 말은 비록 달리는 힘은 부족하지만 집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길을 찾아가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출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늙은 말을 풀어두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 늙은 말을 풀어놓고 뒤를 따라가서 무사히 제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조부모들도 풍부한 경험적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손자가 투정을 부리거나 하면 이 초짜 엄마들은 그렇죠. 당황해야 하고 왜 그런가 해서 아이나 엄마 둘 다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노련된 숙련된 그런 능숙한 대처를 함으로써 어린아이에게 심리적 안도감,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그 대표적인 조부모, 손자 훈육 방식으로 격대 교육이 있습니다. 무릎 학교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 학교. 이 전통 대가족 사회에 있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대체 생업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이 생업에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린 손자녀, 또 때로는 집안의 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도맡아서 양육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죠. 그때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서, 또 때로는 무릎 주변에 앉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또 동요를 가르쳐주거나, 또는 몸가짐이라든지 버릇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회학 교육, 그야말로 전인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때 이 무릎교육이 왜 주목을 받고 있냐 하면은 이 유아교육에 있어서 스킨십만큼 좋은 아주 그 효율적인 교육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무릎에 앉혀서 가슴에 품고 다독이면서 일거양득인 거예요. 애에게 정서적으로 안도감도 부여하면서 또 교육의 효과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유아교육학계에서 주목을 받아온 우리 전통 훈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부모와 손자 사이에서 감동적 스토리를 남기고 있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곡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율곡 선생은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죠. 그 어머니 심사인당이 강릉 출신이었죠. 이 심사인당은 그 아버지 신명화와 어머니 용인이 씨 사이에서 딸 5 가운데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살 되던 해에 1522년에 경기도 파주 출신의 이원수라는 사람과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을 한 그 해에 아버지 신명화가 돌아가시죠.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 결국 강릉 오죽헌에는 어머니 용인이 씨만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임당은 혼인을 한 직후부터 경기도와 강릉을 오가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1536년에 그 강릉에서 율곡 선생을 낳게 됩니다. 그로부터 율곡 선생은 6살까지 강릉의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사임당이 친정 나들이를 할 때마다 율곡 선생을 늘 동행해서 오래 머물고 가다해서 상당히 각별한 사이를 유지합니다. 외할머니와 율곡 선생이. 이 율곡과 외할머니 용인이 씨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성유씨입니다. 어느 날 그 율곡이 3살 무렵에 3살배기 손자를 등에 업고 골목길을 나오다가 이 담벼락에 석류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외할머니가 물어요. 이게 뭐니?라고. 보통 3살 정도의 아이 같으면 석류라고 또박또박 대답하는 것만 또 아주 기특하죠. 그런데 율곡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석류, 피리, 새, 홍주, 석류 껍질 안에 부서져 있네. 붉은 구슬이 부서져 있네. 기가 막히죠. 그냥 앉혀두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손자가 이런 영특함마저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이 율곡을 키워주게 되죠. 그러다가 1551년 이 율곡이 16살 되던 해에 사임당이 48살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상심이 크죠. 특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그 시기에. 그래서 3년 동안의 장례를 치르고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19살 되던 해에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두고 흔히 율곡이 불교에 기이했다고도 잘못 알려져 있죠.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산에 들어가서도 방황하는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 1년 만에 내려오죠. 그때 가장 먼저 향한 것이 강릉 오죽헌에 계시는 외할머니 품이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외할머니 곁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곳에서 자경문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와서 1566년에 31살 나이로 문과급제를 하고 68년에 이조자랑이라는 벼슬에 오릅니다. 그때 벌써 외할머니는 89살에 아주 세잔한 노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몸져 누우셨어요. 그때 벼슬에 올랐을 때도 역시 강릉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위독하다고. 그래서 사직상소를 올려요. 그 당시 임금이 선조 임금이었는데. 근데 선조 임금 입장에서는 유능한 신하를 잃고 싶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윤호를 하지 않습니다. 율곡은 벌써 강릉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이 왕조실록에 보면 이 사관원에서 파직을 시켜라는 청을 선조 임금에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전에 외조를 위한 근친 규례가 없기 때문에 이 외조 간병을 위해서 사직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휴가를 간다든지 이게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파직을 해라. 그런데 선조가 이렇게 말을 하죠. 비록 법전에는 없지만 정리로는 문병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아, 효행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야박하게 파직이냐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조정에는 부르죠. 이후에 7월 그리고 8월에 또 다시 오고 그리고 8월에 또 사직 상소를 내고 해서 10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10월에 또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사직 상소를 하는데 그때는 선조 임금도 포기를 했어요. 너무 처지가 안타깝고 또 계속 불러들여야 되는 자기 입장도 난처하고 해서 특별휴가, 법전에는 없지만 특별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10월에 휴가를 받아서 강릉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 율곡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사직 상소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외할머니와 저는 겉으로는 외조모와 손자이지만 주고받은 마음의 정은 이미 어미와 아들입니다. 이 몸은 비록 지금 조정에 있지만 늘 마을 어귀에서 마을 입구에서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또 강릉에서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지금 외할머니가 저렇게 위독하신데 만약 운명이라도 하시면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까 오장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청드리건대 내가 강릉으로 가서 내 손으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정말 국정에 그야말로 헌신하는 신하가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월에 특별휴가를 받아서 강릉으로 향하죠. 그런데 향하는 도중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길 위에서 듣습니다. 율곡이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겠죠.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비통한 마음을 안고 강릉으로 가서 자신의 손으로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게 되죠.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할머니를 찾아가라.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나는 이 오래된 삶의 경륜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풍부한 경험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조부모에게 찾아가면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린 시절 그랬듯이 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어 줬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조부모들은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다. 그래서 상처받은 그대의 마음을 조부모에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서 치유를 받아라. 힐링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조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이른바 3대 가족, 대가족을 보기 참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가족 공동체 내에서 이 조부모의 역할,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